안녕하세요. 조은식입니다. 네, 오늘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 이제 공통적으로 좀 나타나는 현상들,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그 부작용 사례를 가져와서 이번 정권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어떤 자산이나 포트폴리오를 잘 지킬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건 얼마 전에 저한테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영상 하나가 떴어요. 부동산을 하는 부동산 유튜버의 영상인데, 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좀 봤던 그런 채널인데, 갑자기 우연히 그 영상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이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좌파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 지금 어떤 분들은 굉장히 희망에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우리 25만 원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아니면은 무슨 국민주택 지어준다는데, 국민주택 레미안이나 자이 같은 걸로 지어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실게요. 정부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레미안이나 자이로 지을 수 있을까요? 레미안이나 자이가 비싼 이유는 프리미엄이기 때문이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 정부에서 자이나 레미안을 공급할 거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충격이긴 했지만, 어쨌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현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좌파 정부가 집권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건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죠. 물론 모든 지역이 똑같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경험을 이 노무현 정권이랑 문재인 정권 때 이미 경험을 2번씩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포감이 지금 상당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요거 하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좌파 정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좀 푸는 그런 스탠스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뭔가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시중에 돈이 많아진다는 건요, 돈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아요. 내 월급은 물가가 상승되는 것만큼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내 수입이 줄어드는 것 같은 효과를 결론적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푸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내가 그 돈을 받아서 기쁠 것 같지만, 미래 세대의 빚이라거나 이런 거는 다 둘째 치고라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내 월급은 물가만큼 오르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더 살기가 팍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좌파 정권에서 이제 가장 항상 드러나는 어떤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기업에 자꾸 개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기업의 뭐 이제 마트 같은 데 의무 휴무제를 다시 또 들고 나왔다거나,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미 지난 정권에서 마트에 의무적으로 휴무를 강제한다고 이 사람들의 수요가 재래시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게 이미 다 증명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기업에 자꾸 규제를 한다는 거. 근데 대기업에 자꾸 이런 규제들이 적용되다 보면, 기업이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뭐 노란봉투법이니 이런 뭐 의무 휴무법이니 등등을 들고 나오면 굉장히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운영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국내 어떤 유통업체들에 대해서 또 뭔가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규제가 적용이 돼요. 근데 테무라든지 아니라든지 이런 업체들에는 규제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을 규제하는 게 오히려 이런 외국 기업, 이런 특히 중국 기업에 혜택을 주는 이런 어떤 역효과, 이런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좌파 정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사실 어마어마하게 올려놨죠. 당시에 저도 학원을 운영하던 이제 학원장이었어요. 근데 이전에는 최저임금만 올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 4대 보험이라든지 이 사람들 퇴직금이라든지 주휴수당이라든지 최저임금 하나가 오르는 게 이 전반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사람을 되게 넉넉하게 고용을 했어요. 항상 필요한 인력 이상으로 넉넉하게 고용을 해서 배치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이후에는 시간을 나눈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딱 필요한 사람만 필요한 시간에 제가 배치를 한다거나, 결론적으로 고용이 감소되는 부작용으로 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건 여러분 다시 또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좌파 정권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런 현상들은 반드시 연결될 거라고, 반드시 저는 이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런 부동산 정책 과연 얼마나 홈런을 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파들의 명분은 이거예요. 집값을 잡겠다. 근데 여러분, 이 시장 경제는요, 정부가 개입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누른다거나 뭔가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의 심리가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를 내가 막 규제하는 방식으로 누른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 정책을 꺼낼 때마다 홈런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었죠. 그리고 그때 집값을 못 잡았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무려 102회나 통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책이 실패한 걸 국민들에게 사실 속였던 거죠. 여러분, 통계를 조작하는 나라는요, 사회주의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주도하에 통계를 조작했다는 거, 이거 사실 엄청난 일이거든요. 자, 그때 집값 안정화를 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 다주택 투기를 억제하겠다, 이런 명분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인상한다거나 뭐 이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한다거나 재건축을 그때 이제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주택 공급 자체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랑 전세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요. 세금을 규제하다 보니까 이 다주택자를 억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규제할 바엔 차라리 이거 다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 좋은데 똘똘한 한 채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남이라든지 뭔가 이제 그런 입지가 좋은 그런 곳들의 집값이 엄청나게 또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실제로 집이 필요한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었고요. 또 임대차 보호법,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들고 나왔는데 전세 대란에 전세값이 급등하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문재인 정부가 했던 어떤 그런 이런 부동산 정책 중에서 실제로 국민들한테 좋은 효과로 연결된 정책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정말 이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집은 하나씩 필요하거든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자산의 가치를 갖는 거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이런 것들을 뭔가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다주택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집을 원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니즈를 막을 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전세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깡통 전세 위험이 급등했고요. 그리고 전세 사기라든지 역전세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은 어떤 그런 문제,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서 집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정말 집이 필요한 평범한 사람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제 엄청난 좌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부동산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이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정말 이런 것들이 광풍이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열풍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빚을 지고 정말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부동산이 너무 이제 상승장이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라는 이 기대감으로 투자를 했는데 실제 그때 그 가격들이 사실은 다 거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 지인의 경우에도 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높은 가격을 주고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그때 사실은 가장 고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때만큼 이게 원금이 회복되지 않아서 이제 굉장히 이자를 내느라고 이자 원금을 갚느라고 굉장히 사실은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는 분이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자산 관리에 다들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좀 염려가 있으실 텐데요. 일단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일을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을 규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집값 폭등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여러분, 수도권은 올랐는데요. 중요한 건 올랐던 가격이 계속해서 그 고점을 유지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고점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이후 자산의 가격이 떨어졌고, 하지만 나는 무리하게 연끌을 해서 많은 빚을 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느라고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 정말 많고요. 그리고 세금 폭탄, 실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이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보유세라든지 뭐 종부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 국민들의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국가 부채가 증가했다는 건요, 전체적으로 국가의 살림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요, 내가 지금 이 국가 부채를 내가 갚지 않는다 해도
이게 다 사실은 우리 미래세대의 빚으로 고스란히 사실은 넘겨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가지고 왔냐면 부동산 유튜버인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으니까 여러분 무조건 집을 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위험한 게 그분은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을 쭉 오랫동안 살펴봤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좌파 정권 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자산을 운영한다는 본인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경험치와 어떤 이전에 본인은 그리고 실패와 좌절의 뭐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내가 이 부동산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 하나를 듣고 내가 부동산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를 보지 않았던 사람이 막연하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오를 거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이전 정부에서 이런 부작용이 있었으니까 무조건 지금 들어가야 돼라는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이런 게 왜 위험하냐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이 오랫동안 부동산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투자를 또 해도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해도 되고요. 심지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오랫동안 시장을 봐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구나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전반적인 이해. 근데 내가 부동산을 뭐 진짜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어. 내 집도 한 번 안 사봤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연하게 좌파가 집권했고 지난번 정부 때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했으니까 이번에도 엄청나게 폭등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조건 들어가서 사야 돼. 내 형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수준의 연끌을 해서 들어가는 건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때도 사실은 집값 이 폭등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정말 집 있는 자와 집 없는 자로 나뉘어서 집 없는 사람들은 빨리 지금이 마지막이다.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고 해서 연끌해서 집 산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영상에서 봤다는 그 유튜버 채널에서 어떤 거를 봤냐면 이 사람이 지금 투자해야 된다. 시장은 항상 나빴던 적이 없다. 항상 이분의 스탠스는 비슷해요. 근데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아무리 이 사람이 자기가 부동산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해도 이 사람의 성공이 내 성공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벌었을지라도 아무리 이 사람이 많은 성공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알려주는 방법을 내가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절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 왜냐면 이전에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 돈을 번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노력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실력 당연히 있어야 돼요. 당연히 내가 돈을 투자한다는 건 그만큼의 내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 돈을 번다는 건 실력과 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운이라는 게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돈 번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열심히 했고 실력도 있던 것도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이라는 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돈 벌었고 지금 시기가 이렇고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불안감, 이런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건 되게 사실은 이 조급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건 되게 위험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때 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는 심정으로 정말 막 그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엄청나게 다들 막 정말 내 집 마련한다, 투자한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때 이제 집이 하나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면 여기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기대신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집을 못 팔았어요. 이 집은 영끌이에요. 그러면 양쪽에 이 사람이 내야 하는 그 어떤 집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이게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 투자를 했어요. 이런 거는요. 예를 들어 내가 많이 손해를 봤다 해도 빨리 털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집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이게 지금 대출이랑 이자가 너무 부담되니까 이제 그만 털어야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에 빨리 정리가 안 돼요. 이거는 황금성이 되게 낮아요. 집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보다 무리해서 영끌해서 들어가는 투자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자가 내가 단순히 불안감에 들어가는 투자는 특히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와서 지금 이제 이 정부의 방향성과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은 계속해서 뭐 기본소득, 복지 확대, 한마디로 돈을 풀겠다는 거죠. 이런 돈을 푸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돈을 푸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부에서 어디선가 재원 마련이 돼서 이런 거를 재원이 마련된 상태로 국민한테 복지를 베풀겠다는 건 이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재원 확보를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재원 확보를 지난번에 대선 전에 토론회 할 때 대선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이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방법은 돈을 찍거나 아니면 증세예요. 증세. 여러분, 증세라는 건 세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부동산을 내 형편보다 무리해서 부동산을 내가 쥐고 있어. 나는 실사용자야. 근데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증세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 사는 집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여기에 대한 부담이 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이재명 정부는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지에 대한 디테일이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돈을 증세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연결될지 여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부동산 규제를 많이 안 하겠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많이 안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좌파 정권들은 항상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세금을 건드린다거나 아니면 뭔가 자꾸 정부에서 개입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개입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완벽하게 신뢰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아까 첫 번째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대 무리하게 연끌해서 여러분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84 타입 정도 기준으로 보면은 10억 미만이 잘 없습니다. 경기도권도 거의 다 10억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현금 얼마나 갖고 들어가실 거예요? 그럼 보통 60에서 한 70%까지 대출 갖고 들어가는데, 한 달에 그럼 여러분이 원금과 이제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아세요? 300에서 400 정도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이자로 내면서 사실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현재 내 수준이 어디인지, 이 경제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도 메타인지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그 직장, 지금은 여러분한테 안정적인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건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과연 나한테 이 월급을 언제까지 줄 수 있는 이 어떤 건강한 기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연끌하는 투자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에 투자하는 것도 되게 위험해요. 여러분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뭔가 이제 자산에다가 투자하는 거, 이것도 되게 위험하고,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질 거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위험하기는 해요. 현금 가치는 분명히 떨어질 거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현금을 제외하고 이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자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수준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리고 이 돈이 만약에 없다고 해도 나와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복지를 확대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혜택일 수도 있지만 세금의 부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세금의 부담이면서 동시에 물가의 상승이라는 건 내 월급은 늘지 않았는데 물가가 올랐다는 건 내 월급이 줄어드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주거 비용이 늘어나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외부 환경값이 바뀌다 보면 여러분의 월급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막 물가가 올라갔어. 예전에 우리가 생활비가 한 달에 300이면 됐는데 생활비가 막 400씩 들어가. 아이들 학원비, 아니면 우리 마트가 장 보는 거, 기본적으로 관리비, 전기세 막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주거 비용 자체가 들어간다는 건 고정 비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전에 뭔가 내가 이 주택에 대한 비용을, 단지 우리 가족들이 거주를 위해 필요한 공간인데 이 주거에 대한 비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깔아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압박감이거든요. 자, 정치적인 이런 상황이 불안정할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배치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원화를 갖고 있는 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그 보험회사에서 특히 예를 들어 이제 이자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막 한 달에 100만 원, 50만 원 카드로 긁어서
장기적으로 저축 가입하는 상품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상품 절대 가입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험회사에서 50만 원, 100만 원 카드로 저축해서 뭐 5년에 얼마, 뭐 10년에 얼마짜리 프로그램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자를 많이 주는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절대 이런 데다 돈 넣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5년, 10년 후에 거기다 집어넣은 돈은요. 가치가 말도 안 되게 떨어질 거라서 이런 식으로 뭐 특히 보험회사에서 이자 많이 준다고 해서 왜냐면 여러분이 은행에다 가입했다가 은행 상품을 해지하면 적어도 원금은 돌려받아요. 근데 보험은 여러분이 가입하는 순간 무조건 여러분이 그 돈을 해지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원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보험회사에서 파는 이런 저축 상품은 절대 가입하시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금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잘 맞추시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배치하세요를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워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어떻게 내가 자산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부작용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그때 있었던 일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 정부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측해서 거기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거나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자산을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런 현금 흐름을 잘 갖고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뭔가 지금 내가 이제 월세를 받는 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어떤 노동 수입 제외하고 뭔가 이제 월세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매월 들어오는 그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을 장기간 묶어둬야 되는 거 아니면은 장기간 내가 집을 연끌해서 산 다음에 장기간 여기에 대해서 막 내가 오랫동안 고정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이런 방식은 하지 마라. 이런 방식은 하지 말아라. 이런 방식은 여러분한테 장기적으로 봐서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뭔가 내가 이런 리스크를 지는 건 여러분한테 되게 좋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 드릴게요. 좌파 정권이 집권을 하면 기본적으로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영업 운영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뭔가 내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정부에서 이런 규제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미리 예상하고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그런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여러분한테 정부가 공급하는 무슨 뭐 여러분 몇백만 호를 공급한다고 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동네 아파트 2, 3천 세대 아파트 하나 올라가는데도 최소한 예를 들어 부지부터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2, 3천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데도 최소한 몇 년은 걸려요. 특히나 이게 만약에 재개발이라든지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면 5년 안에 안 끝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학원 옆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부터 재개발 얘기 나오던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에 있는 10년 동안 재개발 안 됐고요. 제가 이제 그만두기 한 2년 전에 그때부터 이제 그 아파트가 재개발 공사 들어갈 거다 얘기했는데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들 이주조차도 완료가 안 됐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뭔가를 밀어내고 재개발을 한다거나 뭔가 신도시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빨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정책만 믿고 여러분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 또한 이것도 여러분이 완벽하게 우리가 또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이 앉아서 이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앉아서 여러분이 이런 뉴스만 보지 마시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파세요. 부동산은 무조건 현장 가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우리가 거래할 때 부동산은 우리가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면서 플러스 우리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제일 중요한 게 입지예요. 입지. 얼마나 교통이 좋고 주변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고 또 이제 주변에 초등학교, 학교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제일 중요한 게 로케이션이고 이런 것들을 내가 앉아서 네이버 지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숫자상의 어떤 그 KB 부동산 어떤 그런 가격이라든지 한국 부동산원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숫자만 가지고 방구석에다 앉아서 여러분 이런 거를 실제로 와닿게 알아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 내가 집을 사겠다거나 투자를 해야겠다거나 이런 니즈가 정말 여러분이 확고하게 있다면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나가서 무조건 발품 파세요. 발품 팔고 현장에서 내가 눈으로 보면서 직접 중개인들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접하는 정보가 가장 생생하고 살아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이 발품을 파시면서 여러분 동네부터 아니면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이 뭐 직장 근처라든지 여러분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주변부터 발품 팔면서 하나하나 일단 공부를 먼저 공부라는 게 방구석에 앉아서 책 읽는 공부가 아니고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는 이런 공부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강의를 듣는다고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 비용이면 차라리 여러분이 그 돈을 가지고 주변을 다니면서 실제 여러분이 부동산 어떤 물건을 보고 내가 직접 사장님하고 소통하고 직접 이 어떤 게 좋은 물건인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익혀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